이건 진짜 성공 한 스푼에서 최초 공입니다. 그때 제가 생방송 중에 코피가 주르륵 납니다. 성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향점,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이.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가 맺어지면 다른 맺어짐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죠.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1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좀 특이합니다. 방송인 같기도 하고 스포츠 전문가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 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사람. 결혼과 육아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박재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과의 말씀을 제가 애한테 목감기가 옮아서 목감기가 옮은 상태에서 어제 또 행사 사회를 보느라고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 이제 PD님께서 여러 이펙트를 넣어주시겠지만 조금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몸도 좀 안 좋으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네. 저는 사실 그 배우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도 괜찮으시겠죠? 네네네. 네, 배우님을 처음 뵌 게 유퀴즈 영상을 보고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보니까 10잡러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그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궁금한 점이 오늘 많아서 제가 많이 적어왔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팟캐스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스푼은 유명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이 되게 구축이 잘 돼 있죠. 모티베이션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 동기 자극 이러한 영상들 혹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강연하시는 분들 몇 년 전인가 그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성공 한 스푼 해가지고 밑에 이게 있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미국 채널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채널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성공한 스푼 채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쯤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 뭐 이 영상 아세요? 혹은 여러분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 본 적 있니? 이 영상에 나온 이런 어떤 멘트들을 아이들 뭐 학기 초나 학기 말에 활용했던 경우도 있고 성공한 스푼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던 채널이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왜? 내가 성공을 한 스푼 정도 했나? 그런 이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팟캐스트를 오픈을 하면서 팟캐스트에 출연하는구나.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의 취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정의하는 그런 성공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으로 삶에 임하는지를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재민님께서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공을 이거 질문이 되게 날카롭다. 질문이 초반부터 이제 말이 막히게 성공을 한 문장으로 글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스스로가 아직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정의할 수는 있을까?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에서 은퇴를 딱 하고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을 때 지아나를 비롯한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너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쫓아갈 것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겹도록 반복하는 그런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그런 일상, 성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에서 너희가 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딸들한테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했었는데 성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지향점, 뭐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 막 아파서 몸져 누워 있더라도
나의 꿈,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팠던 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감았던 눈도 다시 뜨게 하고서 내가 한 번만 더 그걸 위해서 힘을 내보고 싶다라고 나에게 아주 작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의 지향점. 저는 도달 못하겠죠. 도달할 수도 없을 거고 도달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 지점이 어딘가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그 꿈이 없었을 때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게 성공이라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저는 이제 성공이 약간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원하는 그러니까 목표랑 성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는 한 해에 뭐 내가 원하는 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똑같은 일 반복하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그렇죠.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목적과 목표, 네. 이 골과 퍼포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학자들도 많잖아요. 결국 목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나씩 수행해내야 되는 과제고 그렇죠. 네. 목적이라는 것은 Y의 문제인 거죠. 왜 이런 목표들을 내가 세워야 되는지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네. 정의가 다르게 내려지겠지만 저한테는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튼 되게 모호하지만 네, 찾아 나아가야 되는 네, 네. 궁극적인 원동력인 네. 것 같습니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랑 생각이 같으셔가지고 알고 물어봤구나.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뭐 요새 소셜 미디어에도 그런 뭐 단편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공 이러면은 옆에 뭐 300억 버는 법, 100억 버는 법.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회적 기준보다 그냥 자신만의 언어로 성공을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그게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이제 성공한 스푼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활용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왓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300억 벌었어. 오케이. 우와 오늘 3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죠. So what? 그렇죠. 예. What's next? 네. 그 다음에는 300억 벌었으니까 넌 성공했어. 그럼 끝. 네 인생은 이제 22살에 300억을 벌었어. 그러면 22살부터 내 인생은 그냥 목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꿈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제 느꼈냐면 20, 30대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비보이를 했잖아요. 네, 비보이 네. 출신인데 비보이를 할 때 대회 한 번만 우승해봤으면. 근데 우승을 했어. 네. 와 한 번만 우승. 그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다음날 너무 공허한 거야. 우승했어.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하루도 안 간 거네요. 그렇죠. what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다음 단계 how, why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이따가 또 얘기를 저희가 나누겠지만 what이 목표가 되고 what이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은 이 사회가 혹은 그런 소셜 미디어가 SNS가 만들어낸 잘못된 지향점 맞아요. 굉장히 단편적인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향점은 우리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성공한 스푼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배우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노보드, 뭐 농구, 비보잉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포츠 해설자, 연기자, 예능인 뭐 다 읽기도 좀 힘든데요. 레드카페 사회자까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거쳐오시면서 많은 호평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배우님만의 어떤 차별점, 뭐 엣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몇 가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유연성. 네, 어떤 심리적인 유연성인데 사실 우리가 한 우물만 파는 네. 그런 우물만 파서 잘된 성공적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 김연아 선수.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세계 탑에 올라가서 그때의 그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예를 네. 구축하고 있고 너무 잘된 케이스. 한 분야에 그냥 꼭대를 네. 찍은. 네. 뭐 박찬호 선수, 네. 박지성 선수, 박세리 선수 네. 운동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분야로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여러 배우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능력치 자체가 네네. 타고나게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실기가 없었어요. 네네. 테크니컬한 어떤 게 네.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다든지 남들보다 엄청 잘생겼다든지 남들보다 몸이 엄청 좋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되게 잘 내. 네. 평균보다 다 항상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흉내를 내는 원리를 깨우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것의 기능을 습득해 보인 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치가 있어 똑같은 능력이 5인데 네네. 이게 능력이 8 정도 되어 보이게 네네. 9 정도 되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제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좀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서술, 나레이티브,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가에 대한 감각이 네네. 어렸을 때부터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박재민의 능력이 뭘까? 그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20대쯤 되고 나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유연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냐면 뭘 하다가 잘 안 됐어. 네네. 그러면 보통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시프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A에서 그만해야겠다. B로 네. 한 우물 파다가 다음 우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우물을 한 숟가락씩 퍼요. 한 삽씩 퍼. 네네. 그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퍼. 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파다가 옆으로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한 번에 한 숟가락씩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죠. 네네. 그리고 되게 이 모드에서 다음 모드를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네. 공부를 해. 공부를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해. 그러면 제가 체육교육 전공인데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니까 나는 공부를 하다가 운동은 잘 안 돼. 계속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혹은 운동하다가 난 공부가 잘 안 돼. 몸이 너무 이제 흥분돼 있어서 네. 심박수도 높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네.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네. 뭐 과제하다가 밥 먹고 밥 먹다가 심부름하고 전 이게 시프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구나. 네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게 심리적인 유연성이 좀 있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저의 하나의 또 어떤 이제 직무적인 특징은 가치 판단을 내가 잘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네. 뒤끝이 좀 없다라는 것과 조금 비슷한데 네. 뭐냐면 이게 지금 하다가 네. 리포트를 열심히 썼어. 네. 잘 안 나왔어. 네. 실망을 잘 안 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좌절하고 이런 걸 안.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 예선 탈락을 했어. 저는 그냥 so what? 이래도 여기까지 들었던 기회 비용들, 투자했던 돈, 투자했던 시간, 네. 투자했던 노력,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됐던 다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계산을 안 해요. 딱히 계산을 안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계산을 안 해요. 그러한 약간 감정적인 좀 안정감, 네.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저의 좀 장점이 아니었을까. 뭘 하나 특별히 잘하진 못하지만 여러 개를 두루두루 담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쉽게 좌절하고 뭐 하나 안 되면은 아씨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실 때 100%를 다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시작을 하시는 편이세요? 후자죠. 아 후자예요? 완전 후자예요. 저는 태어나서 네. 이 단순한 게임으로라도 도박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방법 정도는 알죠. 네네. 그다음에 뭐 촬영 때문에 포커를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성격이 안 맞아. 이
저는 그러니까 100을 얻는 것보다 10을 잃는 게 감정적으로 훨씬 더 타격이 커요. 90을 얻었음에도 네네. 10을 잃은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마음 자체도 난 이거 안 돼도 돼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약간 다른 게 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들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제가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아예 절대 안 해요. 어. 하기 싫은 일은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스타트점은 네. 내가 이거를 좋아할 만한 일인가? 좋아하는 일이야? 좋아할 수 있는 일이야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거기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스가 나오면 그 중간에 만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얼마든지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큰 마음을 먹지 않고 도전을 해요. 저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채널을 쭉 이제 운영을 하면은 가끔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막 학생들한테 DM을 받아요. 근데 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저는 뭐 이런저런 거를 하고 싶은데 뭐 엄마는 공부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공부하지 말고 원하는 거 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그럼요. 상황이고 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꿈이 하나여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는 11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요리사도 되고 싶고 유튜버도 되고 싶고 아이돌도 되고 싶고 그런 항상 해주는 얘기가 다 해봐라 해보고 요즘에는 하나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네. 현실적인 조언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어?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직무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랑은 좀 달라서 네. 특히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저랑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갖고 계신 선배님도 계시거든요. 저 서장훈 선배님 같은 경우가 아, 네네. 무조건 해야지 다 포기하고 해야지 정말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만 네. 성공할 수 있어라고 강조하는 영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네. 핫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제가 그쵸. 느끼기에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똥 살 똥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네. 영역에서 그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실력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네. 근데 거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되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네. 스캇 애덤 스캇인가?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100%를 다 잘할 필요가 없다. 근데 네가 조금만 맞아요. 노력하면 맞아요. 한 70%나 80%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2개나 3개의 교집합을 또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 네. 그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책 맞죠? 네. 네 맞을 거예요. 네. 이제 더 더 시스템이죠. 네, 맞네요. 책 읽기 잘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흔히 성공에는 운 또는 재능,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꼽곤 하는데요. 네. 배우님의 성공에는 그러니까 배우님이 이루시는 업적 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와 질문들이 되게 날카롭다. 왜냐하면 한 번도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네. 질문들이라서. 운, 재능, 노력.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하나를 꼽는 게 제일 많죠.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항상 저도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2분법, 3분법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믿거든요. 네. 노력, 운, 재능 물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자각하는 바로는 세계가 이렇게 시기별로 혹은 순간별로 혹은 이제 감정별로 네. 이게 마치 태극무늬처럼 엎치락 뒤치락해요. 네. 어쩔 때는 운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운이 한번 작용했다고 내 인생이 격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한번 작용했었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하나의 이 마일스톤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의 마일스톤이 있고 이제 5개의 반지 중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재능이 너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공을 했어. 그 성취를 했어. 그러면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 나오고 이 마일스톤을 엮어가는 여러 개의 저의 이제 그 성공 지표 중에서 어떤 거는 운이, 어떤 건 재능이, 어떤 거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를 꼽기는 힘들고 근데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온다. 그 기회를 위해서 너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40년 이상 살아보니 저는 그 말에는 좀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2-3번씩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가 인생을 바꿀 만한 정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쳐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스맨의 성격이 있거든요. 야 재민아 너 성공한 스푼 출연해 볼래? 예스. 재민아 밥 먹고 갈래? 예스. 재민아 너 나 돈 좀 꿔줄래? 예스. 그래서 저 되게 노를 잘 못해요. 노를 되게 못하는 성격이라 예스 예스를 해보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여태까지 한 어떤 직무들 뭐 배우, 작가, 국제심판, 운동선수, 해설위원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직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누군가의 뭐 권유라든지 권유, 뭐, 정말 제안 해볼래? 네. 예스를 하셔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국제심판 같은 경우도 제가 스노보드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과 선배가 야 이거 공지가 떴는데 너 한번 해볼래? 이거 뭐 하면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혼자 가기 심심해서 그래. 같이 가요 그러면. 근데 그 형은 떨어지고 나만 돼가지고 이게 인생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운. 근데 또 붙었던 걸 보면 또 재능. 그렇죠. 또 공부를 했던 거 보면 또 노력. 연결이 돼 있네요 다 네. 세계가. 스노보드 선수 그러면 그 전에 스노보드 선수는 어떻게 했냐? 저는 그냥 동네에서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저희 이제 학교에 오신 외부 강사 선생님이 너 그렇게 스노보드 좋아하면 선수 등록해서 대회나 나가봐. 스노보드 선수가 있어요? 예스. 그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해설위원. 저 과 선배님이 야 너 스노보드 해설이나 해볼래? 아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야 비기 종목이라서 아무도 안 봐. 너 한번 해봐. 열받네? 예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인생이 달라지고 책 써볼래요? 예스. 뭐 그냥 이 기회라는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에 되게 오픈돼 있어야 되고 상황에 유연해야 되고 결과에 되게 겸허해야 되는 게 그 조그만 기회, 그 조그만 제안, 그 조그만 대화 오고 가다가 한번 해볼래?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나중에 자서전에 써졌을 때는 그때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겠거니. 근데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지. 그렇죠. 책이 만들어낸 허상, 위인전이 만들어낸 허상. 그 위인은 그때 그 질문 하나, 그 제안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그 골방에서 그 게라지에서 했을 때 성공할 거라고 알았을까? 그냥 해본 거지.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전부 가라지에서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가라지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전부 가라지에서 벤처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가라지라는 장소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지.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는 그런 원동력, 도전 정신이 중요했던 건데 저도 그래서 노력, 재능, 이런 운 이런 것들은 다 버무려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운에 대해서 우리가 허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좀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인데 이제 몇 분? 30분 죄송해요 말이 길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서없이 이것저것 그냥 여쭤보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까지 해오신 직업이 너무 많으셔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처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네. 남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항상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음. 저는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이거의 끝은 어디일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네네네네. 무언가를 계속하고. 네, 아. 어렸을 때 네네. 예를 들어 네. 제 집에 레고가 네. 항상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바쁘셔가지고 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레고를 네. 했는데 그 레고를 지금 제 딸이 갖고 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된 레고를. 네. 근데 레고로 제가 그 당시에 막 5살, 6살 이때 네. 내가 이 레고를 가지고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실제로 레고 있는 피스 가지고 네. 공항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탁자 있고 네. 밑에다가 이제 수건 긴 거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활주로야. 밑에 쭉 비행기 내려오면 밑에 또 이제 길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그 레고 가지고 저만의 세계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수영을 그때 이제 YMCA에서 배웠었는데 네. 뭐 어린 나이니까 잘 못했겠죠. 4-5살짜리니까. 근데 동전을 떨어뜨리고 코치님이 그걸 주워오라고 해요. 네. 수심이 얼마 깊진 않았겠지만 네. 내가 이거를 주울 수 있을까? 그런 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상상력도 되게 많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능력에 대한 호기심.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그 반에서 저만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럽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가 되게 항상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특별한 뭐 꿈이 뭐 있으셨나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요, 없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 학교 생활 외적으로 했던 거는 성악을 전문적으로 좀 했었고, 성악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음반도 취입을 하고 뭐 방송에 나가서 뭐 어린이 합창단 이런 것도 네, 네. 오랫동안 했었고 운동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남들이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그냥 지금 영유 네.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허술한 아. 활동이었어요. 네. 네. 네, 그냥 가가지고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 뭐 네. 노래하는 그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네. 학교에서 꿈 적어오라고 했을 때 아, 네네. 그냥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기 음. 이런 꿈을 적어냈던 건 기억이 네, 나요. 네. 네. 그때 뭐 딱히 그런 하나의 직업을 생각하셨다기보다는 그런 뭐 행복 내가 네, 뭐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네요. 어린 나이에. 중간 중간에 네. 이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넘어가도 계속 질문들이 이제 막 장래 희망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 별 되고 싶은 게 네.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남들 다 내는 과학자, 네. 뭐 군인, 네. 대통령 적어내야 되니까. 네, 적어내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댄서 막 이런 거 적어냈었는데 운동 선수.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되고 싶었냐? 단 한 번도 그게 되고 싶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써냈을 뿐 네. 내가 저게 되고 싶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님은 그럼 약간 무의식적으로라도 약간 어느 하나에 막 갇혀 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냥. 네. 근데 그런 가르침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셨던 걸까에 대한 좀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데 자문을 하게 되는데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저보고 뭐가 되라고 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한테도 그랬고 네. like how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무엇을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제안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하든지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 직업, 뭐 돈을 버는 행위, 약간 그런 거는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야, 돈을 가장 먼저 벌었던 거는 알바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통역. 아, 통역이요. 통역을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네. 교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네, 네. 그때 통가라고 네. 이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뉴질랜드랑 인접한 국가인데 국가대표 럭비 팀이 네. 그 아시아 한장 쿼터를 네, 네.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매치가 있는 중요한 경기에 제가 통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교수님이 시키시니까 그때 네. 저희 교수님이 이제 대한 럭비협회 그 네. 이제 임원이셨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통역을 해보고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통역을 많이 하고 비보이 행사 같은 거 통역 많이 하고 가수들 통역도 많이 했었고 거의 뭐 동시 통역 막 이런 그런 거. 그런 거였죠. 약간 이제 수행 비서처럼 외국 아티스트가 오면 네. 예전에 이제 스윗박스라고 네. 아 스윗박스. 스윗박스 예전에 되게 핫했었잖아요. 싸이월드 막 예전에. 네. BGM 최고 수익 올렸던 스윗박스가 왔을 때도 통역을 이제 제가 했었고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오면 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아티스트 옆에 붙어서 심부름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통역도 근데 완전 재능의 영역 아닌가요 사실? 그리고 막 엄청 빨라야 되고 캐치 잘해야 되고. 네. 그게 제가 그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통역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박재민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 싼 값에 네. 통역 그렇게 하면 하루에 막 5만 원, 아 정말로요? 10만 원 이렇게 받고 했거든요. 싼 값에. 네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미국 살다 온 게 있으니까 발음은 괜찮고 네. 기본적인 거는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콘텍스트, 이제 네. 맥락을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악을 해가지고 네. 공연, 무대, 네. 또 네. 비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무대에 좀 익숙하니까 네. 아티스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사운드 체크, 조명 이런 단어들을 좀 알잖아요. 네네. 뭐 라이트가 어쩌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빨리 파악을 하니까 이런 거를 빨리 우리 단어로 순화를 해서 통역을 하는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이제 비보이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들의 그런 감정이나 고충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네. 했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쌌고 네. 그래서 아티스트들하고 통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아. 그러면서 전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에 안 나오면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네. 공부했던 거 까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험에 틀렸던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네. 통역의 영역이 딱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가도 네. 이 사람이 쓰는 단어,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 내가 쓰던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서 배우는 것만큼 네.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더 뭐 견줄 게 없더라고요. 네. 그 제가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던 게 비보이 통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보이들끼리 쓰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네. 뭐 차서 올려라, 네. 버텨라, 밸런스를 맞춰라, 그럼 뭐 비트, 템포, 리듬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음. 공통적으로 쓰는 네. 단어들이 있는 상황에서 표현법만 다르다 보니까 비보이 통역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비보이 용어들에다가 네. 얹기를 시작하니까 아, 굉장히 영어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더 빠르게 습득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통역의 영역은 제가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네. 그 많이 늘었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영역으로 기억에 남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통역을 일을 오래 하셨어요? 통역 일을? 통역을 그래도 한 10년? 그러면은 그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 뭐 다른 일을 계속 얹으신 건가요? 새로 시도를 하신 건가요? 시작을? 그렇죠. 그 되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를 통역을 하면서 뭐 정말 어줍지 않지만 조금씩 공부를 하고 조금씩 능력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를 다른 데 쓸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이제 국제심판이었어요. 국제심판?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통역하면서 썼던 스포츠에서의 어떤 영어 네. 쓸 수 있지 않을까? 국제심판. 그 또 어디에 쓰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 한영 MC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네. 영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 너무 전문가 분들이세요. 한국 통번역대학원, 네.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이라든지 뭐 정말 엄청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박재민이 영어를 좀 해봤단 말이야. 네. 그리고 MC를 좀 해봤단 말이야. 영어 MC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야들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레드카펫.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네. 그거를 다른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대담하게. 예를 들어 뭐 내가 요리를 해. 네. 요리를 좋아해. 네. 근데 내가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캐릭터였으면 저는 아마도 회사 안에 네.
식품 사업부 네. 쪽과 관련된 네. 뭔가 샵인샵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재미있는 일을 추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거든요. 네. 회사를 이제 저는 제일기획을 다녀봤는데 아, 회사를 다녀보면서 되게 느껴지는 현실의 벽이 있어요. 못하지. 네. 말이 안 되지. 회사라고 하는 엄청난 공공의 시스템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여기다 뭐 샵인샵을 낸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보고 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무의 영역과 네.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이 탤런트라고 하는 영역을 이어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네. 이제 또 법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처럼 겸직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네. 활용하는 유연성은 항상 좀 네. 겸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조그만 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아무나 그냥 국제학생 받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 처음 하던 일이 전화 받는 일이었어요. 그럼요. 예, 영업 지원하고 근데 그리고 뭐 창고에서 테이프 붙이고 박싱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제 사업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뭐 그 리셉션이라고 하죠. 리셉션 네네네. 거기서 이제 손님들 응대하고 전화 받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그냥 이거 하기 싫은 일 뭐 월급 조금 받고 일한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 그럼요. 사업에 그럼요.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임하면 좀 예. 이건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는 말씀인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코비 브라이언트가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키 광고에 나오는 장면인데 Do the simple stuff right. 네.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라. 그 리셉션 얘기를 하시는 게 느끼는 게 제가 전에 다니던 네. 헬스장이 있어요. 네네. 역삼역에 있던 헬스장인데 역삼역에 있던 헬스장인데 엑슬이라고 네. 지금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리셉션에 계시던 분들이 네. 다른 전국의 어떤 리셉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정말 네. 회원님 네. 별거 아닌데 오늘 생일 아니에요? 그럼 막 같이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생일 축하. 아니 무슨 TGI야?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앞에 네. 뭐가 있냐면 아띠제가 있어요. 아. 아띠제 가서 케이크 사서 추석이면 네. 드세요. 음. 설이면 드세요. 그러니까 네. 또 뭐가 날라오냐면 주변에 네. 좀 드리세요. 1년 회원 쿠폰.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른 네. 회사로 헤드헌팅 당해서 갔어요. 마케팅 쪽으로 다. 그러니까 멤버에서 바뀌는 거야. 난 너무 아쉽지. 네. 근데 어떻게 됐냐 얘기 들어보면 좋은 조건을 다른 회사 옮겼다. 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분들도 잘해. 아. 다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네.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정말 네. 간단한 것부터 네. 잘하지 못하면 네. 큰 일을 못 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태도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태도, 마인드셋.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좀 나가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소주도 좋습니다. 네. 근데 주변 반응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변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만 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좀 괴짜 아닌 괴짜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반대가 있었는지. 오, 엄청 많았죠. 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성인 ADHD처럼 집중을 못하는 좀 산만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배우 선배 제가 네, 정말 네. 좋아하는 형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재민아, 네가 그래도 배우랍시고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 많이 하니? 스노보드 네. 뭐 언제까지 선수할 거야? 뭐 심판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 외에서 뭐가 되니? 너 정말 이젠 집중해야 돼.
라는 얘기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형이 널 아껴서 하는 말이야. 대학 때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 학과장님이 그때 면담 좀 하자. 다 앉혀놓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제는 좀 리파이널,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가 뭐였냐면 이제 좀 리파이널, 그러니까 영어를 쓰시는 거야 그때. 이제 좀 리파이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교수님 그래도 다른 것들도 다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네가 대학원 가서 논문 쓴다고 결심을 했으면 하나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분이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엄청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 이제 운동부 선배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가셨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졸업하시고 선배님이 다른 이제 가셨는데 한 번은 체육관 로비에서 만난 거야. 그러더니 재민아 잘 지내냐? 그래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 뭐 하고 사냐? 그래서 저 똑같이 삽니다 형님. 뭐 논문 지금 이제 프로포즈 통과돼가지고 논문 마무리하면서 방송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스노보드 심판 그거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아유 새끼야 너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냐? 아유 그러니까 새끼야라는 단어 쓰면서 새끼야 하나만의 새끼야 계속 새끼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고서 그 형 갔어. 그러니까 정말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갔다 우연히 맞췄는데 새끼야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로비에서 못 움직이겠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 뭐 개념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이 새끼야가 되게 맴도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정도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불쾌한 리액션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누구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인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는 않는 성격이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만큼은 타박을 하거나 이렇게 좀 푸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다급함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어쨌거나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든지 부모님께서 너 괜찮아? 30대가 넘어서까지 35살까지 연봉이 한 2천? 35살이면 제 주변 친구들은 대리, 과장, 빨리 간 친구들은 뭐 팀장도 달고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런데 변변한 직업도 없고 논문 하나 못 끝냈고 대학원은 여전히 7년 반째 다니고 있고 막 이런 아들을 보고도 너 확실해? 괜찮아? 더 나아지고 있어? 네. 계속 해봐. 그런 믿음이 저한테 좀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30대 중반까지도 저도 정말 자신이 없었고 이게 과연 결실이 맺어질까? 그러니까 끈은 막 풀어놨는데 매듭이 하나라도 맺어질까? 단 하나라도? 그게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을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도, 속도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속도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전환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뭐 조언 아니면 권유 이런 거를 받았을 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라는 그냥 무의식적인 그냥 권유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약간 뒤처짐에 대한 불안 그런 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있죠. 도전을. 뭐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항상 드는 예인데 단적인 예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는 46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71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늦었다고 도널드 트럼프를 우리가 더 실력 없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무에 도달을 할 때 속도라는 것은 속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지렁이보다 개미가 빠르고 지렁이 입장에서는 개미가 엄청 빠른데 개미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빠르고 그러면은 개가 제일 빠른 건데 개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더 빠르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보다는 로켓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가 제일 빠른 그거보다 더 빠른지 빛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빠르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빠름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옆을 잘 안 봤어요. 음. 내 친구들이 과장 승진했대, 네. 대리 승진했대. 네. 쟤는 벤처가 뭐 어떻게 유니콘이 됐대. 막 그러고 그래? 아 근데 그런 거를 좀 신경 안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랐던 그 마을이 네.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옥수수밭만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차 타고 나가면 옥수수밭밖에 없어.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랐던 게 시골에서 자랐던 게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똥별 보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반딧불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맨날 저희 형이랑 그 비닐 랩 있잖아요. 투명한 네. 거. 그 비닐 랩 가져가지고 반딧불 잡고 막 놀고 네. 지렁이 잡고 네. 지렁이 잡아서 막 주머니 넣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께서 막 기겁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네. 느림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좀 가치관으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 SNS 때문에 더 그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일 맛있는 것만 올리고 뭐 그게 사실은 현실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사진 보면 네. 한 세 달에 한 장 올리나?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관심도 없지만 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되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SNS가 광고판이거든. 아. 하나 올릴 때마다 네. 돈이 들어오거든. 그쵸, 그게 그쵸. 수익화가 되는데 네. 저는 철저하게 SNS에 매몰되는 제 모습이 싫어서 어. 아예 안 해요. 아이들 막 이런 건 더 당연히 안 하시고 네, 그죠? 소속사에서도 이 광고판을 왜 안 쓰냐? 팔로워가 얼마인데 이 정도면 얼마 들어오는데 왜 안 쓰냐? 쓸 수 있겠죠. 네. 소위 말하면 이지머니지. 네. 그런데 저는 안 쓰는 이유가 SNS에 매몰되는 제 모습이 싫어서 SNS에 매몰되는 순간 속도 전에 제가 예민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제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SNS를 억지로라도 안 하고 있어요. 방금 유튜브 쇼츠 하나 나왔습니다. 네, 감사히 잘 사용하겠고요. 아 그러면 근데 그 저희 사전 미팅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네. 배우님께서 그 말하기랑 스포츠 그거 두 개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던 거냐 하면 네,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십잡스라고 하는 네, 이런 게 되게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되게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수행해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거를 열매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쭉 가다 보면 이 밑에는 딱 두 가지의 뿌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스포츠랑 말하기. 왜냐하면 스포츠 해설위원, 농구, 브레이킹, 스노보드 하죠. 다 스포츠죠. 네. 그 다음에 운동선수 했던 거 다 스포츠고 전공 스포츠고 그 다음에 뭐 해설하는 거나 국제심판 다 스포츠고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거 다 스포츠고 박지민이 제일 화제가 됐던 방송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출발 드림팀 네. 스포츠고 결국은 그렇죠. 다 네. 스포츠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나의 하나의 관심사 네. 혹은 하나의 능력을 이 능력을 어디까지 내가 한번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나왔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말하기. 네. 아 내가 남들보다 말하는 거를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건 네. 대학 때 이제 발표 때 네네.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발표를 하는데 남들보다 좀 조리가 있는 것 같아. 남들보다 조금 네. 더 PPT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던 것 같아. 네. 요런 걸 그때 처음 느끼면서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네. 한 달을 다녀봤죠.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배우려고. 네. 아나운서들은 발음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데뷔 한 직후였나? 네.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봤는데 이제 혀의 어떤 감각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걸 아직도 연습해요. 딱 한 달 다녀보고 그때 네. 이제 그런 어떤 루틴 같은 걸 배워서 지금도 연습하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스포츠, 네. 말하기 이 두 가지의 뿌리를 내가 잘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거기서 뻗어나왔던 게 지금의 이제 십잡스라고 하는 결국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배우라는 네. 것도 결국은 말하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말을 전달을 잘하니까. 전달을 네. 잘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요 표현,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연기 잘하는 게 결국 뭐냐? 네. 전달력이거든요.
그 전달을 잘한다. 결국은 전달력. 책 쓴 것도 결국은 전달. 그렇죠. 결국은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능이. 스포츠, 말하기. 거기 하나 좀 조미료 뿌린다면 유연성. 저는 그게 다였기 때문에 저의 박재민의 키워드를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십잡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좀 죄송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 근데 댓글만 봐도 사람들이 막 엄청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엄청 대단하시다. 근데 이분이 저는 찐이다 이러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대단하지 않고 누구라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직무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걸 어떻게 버무리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버무리는 능력이 좀 있었을 뿐. 어떻게 믹스해서 네. 또 다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이 온데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 능력이 조금 더 있었을 뿐 저는 절대 제 스스로가 되게 성공했다. 성공 한 스푼에 나올 정도로 성공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자평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좀 돌아오네. 그러면 분명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2년에 유재석 형님이 유퀴즈에서 십잡스라는 명명을 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사실 저는 십잡스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십잡스로 명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십잡스로 뻥 뜬 거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약간 산만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정의를 그렇죠. 새로운 정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 전까지는 십잡스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멀티테이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재민이 그러면 성공한 배우냐, 네. 아주 유명한 배우냐, 아주 유명한 예능인이냐, 아주 유명한 어떤 방송계 어떤 작품이 있냐 이러진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결이 잘 안 되다가 십잡스 엔터테인먼트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여러 영역에서 이게 다 귀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가 네.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이 없던 시기. 아. 더 심했던 시기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해설을 하기 전 2017년까지 스노우보드 네. 전이요? 네. 그 전까지가 네. 제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속사 그 당시에 있었던 소속사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장난을 네. 치면서 네. 이제 방송에서 뭐 다 하차도 하고 서로 이제 소송도 걸고 맞소송도 막 걸고 막 이런 걸 좀 힘든 하면서 시절이 있으셨구나. 예. 네. 그러니까 야 지금 매듭도 하나도 제대로 못 묶었는데 일은 벌려놨고 네.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7년에 자체적으로는 은퇴를 선언하고 정리하고 이제 GRE 시험 치고 이제 뭐 석사나 박사를 이제 가야겠다. 이 생각을 딱 했던 상황에서 그 선배가 연락이 와서 괜찮아 빈기 종밀이니까 아무도 안 봐. 그 멘트를 남기면서 야 내가 유학 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근데 그게 좀 히트를 치셨잖아요. 그게 매듭이 젖은 거예요. 등배 막. 네. 네. 그게 매듭이 젖으니까 정말 재밌는 게 하나가 매듭이 젖으니까 네. 나머지가 다 매듭이 젖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럼요. 네. 쌓아온 커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랑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엮어지면 하나가 맺어지면 다른 맺어짐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맺어질 때까지 버티세요.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를 맺는다면 다른 것도 맺는 방법을 그리고 이 맺음이 다른 맺음을 영향을 분명히 주더라고요. 그 전까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가 진짜 왜냐하면 2018년, 17년, 18년이면 30대 이제 중후반인데 네. 뭐 1년에 돈 뭐 한 2, 3천만 원 버는데 그렇죠.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그렇죠. 예.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하면 네. 십잡스라는 거는 현장에서 그냥 나온 건가요? 그걸 재석이 형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석이 형이 저한테 주시기 전에 네. 명수 형님한테 네. 박명수 형님한테 십잡스라고 무한도전 때 썼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네. 아니 십잡스네 진짜 십잡스네 명수 형이 십잡스가 아니라 네. 재민 씨가 십잡스네 이런 멘트를 하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준비된 거였어도 네. 준비가 된 게 아니었어도 네. 재석 형님한테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장면 하나가 네.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네, 돼버렸네요. 네, 네. 정말 이게 네. 18년부터 뭔가 조금씩 맺어지다가 마지막에 포장을 딱 해서 네. 상품화를 네. 딱 시켜낸 네. 도장 딱 찍고 네, 도장 딱 찍어내고서 이거 얼마짜리입니다라고 시장에 내놓았던 그 하나의 매듭이 십잡스네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재석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영화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님이 지금까지 걸으셨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계획이 없지만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삶, 그런 무계획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하시나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네. 저 같은 네. 성격의 사람이라면 다 맞진 않으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서장훈 형님이나 네. 김연아 선수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삶 못 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답답해서. 그분들은 재능이 있고 아주 특출난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세상 80억, 90억의 인구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분명히 저 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박재민이랑 비슷한 성격 혹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관심사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분들에게는 이 사회가 꼭 한 우물만 파. 너 나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성과는 내야지 라고 보편타당하게 내놓는 기준에 꼭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럼 이 사회가 잘못됐냐? 저는 또 그렇진 않아요. 이 사회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 것은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쵸. 그게 나쁜 네. 건 아니지. 근데 그 기준점에 박재민이 맞진 않는 거야. 음. 그렇다면 이런 아웃라이어들 네. 예를 들어 대안학교에 가는 네. 또 여러 청소년들 혹은 성인들이 있듯이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좀 천천히 음. 무계획으로 가도 분명히 방법은 있다. 음. 분명히 방법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재밌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여행 가실 때 네. 짐을 언제 싸세요? 짐을요? 이 테스트 되게 요즘 화제였어요. 저는 바로 전날 싸는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전날 밤에. 네. 저는 출발한 2시간 전쯤에 싸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뭐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가는데 뭐가 없어. 네. 현지 조달합니다.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지 네. 않아요. 그냥 야 이거 안 가져왔네. 사지 뭐.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 네. 저는 완전 대문자 피거든요. 완전 피기 네. 때문에 극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 피디님. 네, 피세요? 저는 대문자 제입니다. 진짜 제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PD를 잘하세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니 유튜브 편집 좀 해드리거든요. 네. 막 합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편집 안 하고요. 원본 올리고 막 그래요. 어머니께서 오늘 영상이 왜 이러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피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은 거죠.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핍니다. 네. 네네네. 좋네요. 네. 이제 그게 좀 더 세지잖아요. 네. 그럼 전날 밤에서 출발 2시간 전까지 옵니다. 여권만 챙기면 됐지 이러면서. 맞아요. 유튜브에 박재민을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코피. 이게 좀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을 잘 이제 모르실 텐데 네. 제가 이제 KBS 아침 방송 해볼 만한 아침이라는 이제 방송 한 2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방송 중에 이제 코피가 주르륵 납니다. 이제 한 번 나고 맞고 멈췄다가 또 나요. 이제 두 번이 나는데 이제 뭐 해외 뉴스까지 방송된 걸 이제 팬이 찍어갖고 보내줬더라고. 여기까지 와서 막 멕시코에도 나가고 막 어디 막 유럽 어디도 나가고 막 별별 군데 다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침착한 대응 막 이런 걸로 얘기해주고 멕시코도 그렇게 나갔대요. 이제 한국 MC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 둘째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밤새도록 아이를 보던 시기였어요. 제 처는 이제 그 곧바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잠을 재우고 육아는 제가 전담이라 항상 첫째도 둘째도 이제 새벽에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코감기가 지독하게 걸렸어요. 코가 꽉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날도 밤새 애기 뭐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5시 반쯤에 KBS로 출근을 해서 이제 메이크업 다 받고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이었으니까 준비해서 갔는데 아침에 코를 훅 풀는데 코피가 뻥 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코피가 잘 나요. 코피가 좀 잘 나요. 그래서 이미 방송 전에 한번 터졌어. 그러다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이제 멈추고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생방송을 한 다음에 한 9분짜리 영상이 나가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코가 막혀가지고 이제 막 맹맹한 소리 나니까 그래서 옆에 MC한테 이지연 아나운서한테 나 빨리 가서 코 좀 풀고 올게. 빨리 가죠. 코를 펑 풀는데 피가 뻥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났어. 왜냐하면 아침에는 집에서 나갈 때 코피가 났었거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영상이 끽해봐야 9분인데 내가 한 4분 몇십초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맞고 왔어. 근데 이제 난 이제 직감을 했죠. 지연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멈춰. 무조건 난다. 무조건 흐른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이지연 아나운서가 알겠어. 이렇게 완전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연 아나운서 방송을 진짜 잘하거든요. 알고 있을게. 일단 흐르면 우리 대처하자. 그래서 카운트 들어와요. 자, 영상 10초 남았습니다. 5, 4,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난 이제 안 거지. 나온다. 이게 쭉 나오는 거야. 부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지연 아나운서나 나는 알고 있었지. 날 거라는 걸. 그래서 보면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제가 중간에 휴지를 꺼내서 이렇게 닦아요. 그 휴지가 어디서 났냐고. 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그러면 이제 코를 막고 방송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코를 막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코피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갑자기 코가 막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빼고 가자. 흐르고 이제 광고가 1분 나와요. 1분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날게.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다 보는데 또 이제 죽으로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의 육아, 첫째의 코감기, 이게 이제 버무려져서 이제 새벽 방송과 함께 버무려져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부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엄청 침착해요. 마치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성공 한 스푼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아, 정말로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희 썸네일에 코피 난 영상을 써주십시오. 저희 그렇게 나쁜 채널 아닙니다. 그러면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가장 달라진 게 혹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야,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알약 먹으면 Limitless. 리미틀리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딱 먹으면 흑백에서 갑자기 컬러가 확 오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의 그런 이펙트처럼 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아이가 나오기 전의 삶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제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물건들, 원했던 어떤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하찮게 느껴져요. 야, 그때 뭐 그 정도를 그렇게 원했을까? 고작 그 정도를. 농구를 그렇게 왜 가고 싶어 했을까? 고작 농구 정도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차를 왜 이렇게 사고 싶어 했을까? 고작 차인데. 지금의 박재민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어요. 엄청난 변화네요. 그 자체가. 그냥 진짜 지금도 꽃이 날려요. 제 눈에는.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자녀분이 두 명입니다. 6살, 3살 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저도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도 감히 하지 못했고 지금도 사실 놀랍지만 분명히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하고 약속했던 것은 아이는 낳기만 해라. 낳는 건 당신이, 키우는 건 내가. 육아는 내가 전담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왔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철저히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선택 때문에 온 이 아이들을 내가 낳아놓고 키우기 힘들다고 혹은 내 말 안 듣는다고 혹은 내가 피곤하다고 혼내고 화내고 아유 너 같은 거 혹은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내 선택으로 온 이 아이들 지금 뭐 목도 못 가누고
내가 없으면 밥도 냉장고에서 혼자 꺼내 먹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할 때 내가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을 내가 힘들다고 육아에 전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되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 일이야. 즐거워. 힘들지만 아이들 미소를 보면 너무 행복해. 이게 참 생각도 습관인 게 생각이 습관입니다. 계속 그런 명제를 머릿속으로 계속 주입을 하니까 네. 정말 그 생각대로 생각이 가치관이 확립이 돼버려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담배 끊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담배 끊으시는 분들 좀 독하잖아요. 네. 아, 담배는 나쁜 거야. 담배는 담배. 에이. 계속 나쁜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나의 어떤 습관을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습관인 게 똑같은 코딩을 네.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 네. 기존에 있던 코딩이 밀려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밀려나고 그 코딩만 계속 똑같은 코딩만 계속 뜨는 거 매트릭스처럼. 맞아요. 그땐 네. 제가 느낀 게 저도 분명히 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어색하고 아빠의 역할이 너무 이상하고 생경하고 네. 생소하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고는 하는데 네. 저도 처음 맞잖아요. 이 맞아요. 네. 뭐 how do you do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스스로를 뇌이징을 하다 보니 확실히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기 최면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같이 시간 네, 많이 보내고. 네. 좋습니다. 그 맞아요. 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예전에 콘텐츠 편집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장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물컵에 되게 막 그 잉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한 잉크가 있는데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덜어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안 되죠. 좋은 생각,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물을 조금씩 다 따르면은 부정적인 물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예. 네. 그럼 맞는 말 같아요. 예. 음. 그러면 배우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가치관이 배우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삶의 결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는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뭐든지 다 도전해보고. 네, 두 가지는 제가 혼내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이들 딱 혼내는 건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혼나요. 네. 그리고 예절. 안전과 예절.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예전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명확하게 애들이 이제 아빠가 폭발하는 걸 압니다. 맞아. 차렷, 네. 차렷. 그럼 애들 다 이제 혼날 걸 알고 차렷하고 있어요. 예절에서 어긋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혼나는 부분 딱 두 개고 계속해서 제가 추구하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들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첫째도 둘째도 제가 일으켜 세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스스로.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애들이 싱싱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엄청 쾅쾅 넘어지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스노보드 타니까 네. 작년부터 태웠으니까 몇 살이죠? 지금 6살. 4살 때부터 스노보드 태웠거든요. 한 번도 안 일으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 내려가지 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물론 위험한 상황이다. 네.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다 하면 제가 무조건 이렇게 세우지만 그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은 게 꽉 넘어져도 울질 않아요. 왜 이걸 가르치냐 하면 제가 우울증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도 가봤고 네.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제가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항상 누가 일으켜 세워줬으니까 네. 와 넘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때 느꼈던 게 넘어지는 것조차 나는 연습을 못하고 나이만 먹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넘어지는 법부터 되게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되게 다양한 거. 그래서 저랑 저랑 약속한 거는 공부는 시키지 말자. 네. 전제 조건은 우리가 시키지 말자. 저랑 교육관도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딸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멋지다. 예, 그래서 저 항상 얘기를 해요. 막 실패하는 법을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네.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럼 막사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걸 되게 네. 허무주의하고 네. 비슷하게 연결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착각하는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게 예, 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면 가장 좋지만 하고 싶은 걸 잘 해야지. 맞아요. 예, 맞아요. 하고 싶은 걸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잘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버텨내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빠로서 저희가 네. 좀 방관하는 거 아니니까. 방관은 예. 아니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가치관인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10대 분들도 있고 20대, 30대, 뭐 2030, 예.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을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획이 없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네. 두렵다고 느껴질 텐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계획이 없을까? 뭐 저처럼 성격의 어떤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삶에 대한 계획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 계획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있어. 네. 그러니까 도화지는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내 인생은 있어. 네.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내 붓이 뭔지 내 갖고 있는 물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안 세워지지.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데사인을 해가지고 연필로 해야 되는 건지 나한테 지금 페인트가 있는지 색연필이 있는지 이 무기가 뭐가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아이들을 15년 가까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교수로서 교수님 전 계획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질문 가다 보면 결국 그거야.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가 거의 끝 질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끝 질문에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저는 결국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뭘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사실 이건 저는 사람들마다 조리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그거 잘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를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잠깐만. 네.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네를 발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과 지표를 다 한번 배제하고 네.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는 한 번쯤은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 경험이네요, 결국. 경험이에요. 무조건 현장에 나가 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일단 하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내가 만약에 평생 이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남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주더라. 너 이거 잘한다. 네. 야, 너 패션 센스 좀 있는데 모델 안 해? 그러면 모델은 몰라도 패션감은 좀 있나?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또 하시는 게 요거예요.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요 질문은 꼭 귀결이 되더라고. 맞아요. 저는 요걸 명확해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거. 예. 잘하는 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좋아하는 거를 하면 제일 좋지. 원동력이 있지. 근데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면 베스트지. 그렇죠. 근데 잘하는 것만큼 돈 벌기 쉽지 않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잘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방법이 그거예요. 잘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 제가 잘하는 건 말이라고 했죠. 그럼 말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스포츠 토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해설위원, 스포츠 토크쇼, 혹은 스포츠 행정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좋아했던 게 싫어지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질리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는 어떤 많은 연예인분들 네. 혹은 많은 이런 모티베이션 스피커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저는 너무 공감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되게 좀 저거는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인생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네. 너무 멋진 말이지. 20대 때도 저는 그런 말 믿었었거든요. 20대 때는 저도 그런 말 믿었고 그런 말이 진짜 진리였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80억 명에 90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네. 결국은 경쟁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회적으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을 나쁘게 음. 몰아가는 분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쟁이 하다못해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도 경쟁을 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경쟁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더 큰 이득을 착취를 한다든지 네. 누군가의 경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든지 그게 나쁜 거지. 사실 경쟁 자체는 우리의 능력을 더 끌어내는 매기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천적을 만났을 때 내 능력이 가장 최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경쟁 자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을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그것도 지양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절 내가 하기 고통스러운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 고통의 끝에서 내가 쟁취하는 거야말로 성공 한 스푼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네.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그 한 숟가락의 네.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의 멘트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조금 곡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멘트를 곡해하는 의미로 날리는 분들도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 맞아요. 네. 네.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정말 얼마나 네. 멋있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 네. 살고 싶은 대로 네.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또 공식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네. 배우님께서는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내일 일어났는데 뭐 아무것도 이제 지금까지 네. 이뤄놓으신 게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 네. 나 갑자기 목이 턱 울컥하게 막혀가지고 네. 제 가족들도 지금 없네요. 아, 가족은 있습니다. 아, 네. 그 다행이다. 와, 씨. 가족은 있습니다. 네. 다행이다. 왜냐면 그 패밀리맨이라고 네, 니콜라스 네, 케이지가 네.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일어났는데 가족이 다시 없어져 있었거든.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네. 그 가상의 현실에서 만났던 네. 본인의 와이프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죠. 저는 만약에 막 모든 0이다 네. 하면 저는 무조건 제 철을 다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가정을 꾸렸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완전 직무적으로 0이다. 네.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운동이요? 100% 확신적으로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면서 일단 밖에 나가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어느 정도 지금 몸 상태인지 그리고 운동하고 쉬면서 저는 운동하면서 혼자 운동하면서 쉬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프피인데 네. 그 N이 상상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맞는 거예요. 저 대문자인이라서 네네. 매일같이 블랙홀 상상하고 은하수 상상하고 좀 그러거든요. 운동 뭐 농구 슛하고 네. 앉아서 또 상상했을 것 같고 스노보드 타러 가서 리프트에 앉아서 또 상상했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운동하러 갔을 것 같아요. 100%. 운동이라고 저희 게스트분들 중에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운동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 영어적인 표현을 리추얼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하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네. 하는 나의 어떠한 습관 혹은 그걸 넘어선 명상과 같은 그렇죠. 약간의 초월적인 맞아요. 공간으로 저를 인도해주는 네. 하나의 그 리추얼 같은 건데 저는 운동이 그래요. 네. 맞아요. 운동, 산책 뭐 이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하면 좋은 습관 그런 게 있을까요? 한 지금, 살이라도 네. 어렸을 때 하면 좋은 습관 저는 운동. 그것도 운동. 네. 아, 운동. 근데 운동을 네. 왜냐하면 운동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 이거는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특히나 네. 운동이라는 것도 돈 내고 해야 되는 맞아요.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어디 뭐 축구 하려고 해도 다 대관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시대가 됐는지 제가 말하는 운동은 돈 안 내는 운동.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음, 달리기라든지 네, 뭐 그런, 런닝이라든지 네. 집에서 마루에서 하는 복근 운동이라든지. 네. 근데 그때 하는 운동은 네. 철저하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정말 운동. 운동하면서 내 몸을 느껴보고 네. 내 몸에 땀이 나는 이 느낌, 흐르는 느낌도 다시 느껴보고 네. 숨이 차오르는. 네. 아, 예전보다 달라졌구나. 네. 폐 위치, 여기 폐 너무 아파. 여기구나. 여기가 폐구나. 네. 발바닥의 느낌, 압력의 느낌,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네. 생물로서의 굉장히 큰 값어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오면은 피곤하다 뭐 이러고 특히 그리고 또 막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뭐 그냥 아주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도 사실 운동하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배우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시럽이라든지 뭐 팔굽혀펴기 아니면 뭐 산책이라도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제가 우울증이 엄청 심했을 때도 우울증이 전혀 안 느껴지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운동할 때였거든요. 딱 그때는 말짱해. 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상념에 빠지는 거예요. 뭐 벤치프레스 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벤치프레스 가슴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딱 그 공간 그 신간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내려놓고 아마 지금 삶이 좀 너무 각박하고 바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쉴 틈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꼭 한번 핸드폰을 내려놓고 20분이라도 내 몸만 써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 돈 다 내려놓고 내 몸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 추천합니다. 네, 운동 추천합니다. 배우님 그러면 책도 쓰셨다고 제가 네네네. 말씀을 들었는데 책은 혹시 어떤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책 사세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네, 책 사세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좀 느꼈던 네. 어떤 단상들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 또 시기별로 네, 네. 쫙 일목요연하게 해서 네. 약간의 자서전 같은 근데 하지만 자서전보다 훨씬 가벼운 에세이로 낸 책입니다. 작년 7월에 나왔고요. 네, 네. 판매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뭔가 삶의 그런 철학 뭐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책이 있을까요? 요 책은 제가 항상 언급하는 책인데 다른 네. 인터뷰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네. 타나토노트라는 책이거든요. 아,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네. 제 사고 방식을 완전히 터트려버린. 어. 이게 뭐냐면 타나토노트가 두 개의 합성어인데 네. 이게 아마 영혼과 네. 뭐 여행자 요 두 개의 합성어일 거예요. 영혼과 여행자. 여행자. 네,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후 세계를 네. 탐험하는 거예요. 어. 현실 세계에서. 네, 네. 야, 근데 진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천재인 것 같은 게 이야기적으로도 구성이 너무 좋지만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온갖 종교들의 사후 세계를 다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자기만의 사후 세계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걸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었는데 이 삶에 대해서 되게 좀 초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가상의 현실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굉장히 강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이 소설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중요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중요한 가치는 뭘까? 그때쯤부터 제가 되게 제 삶의 가치 중에서 꼭지점인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타나토노트는 꼭 읽어보세요. 제 책은 아니에요. 네. 제 책을 꼭 읽으시고. 네네네. 배우님 책은 구매해서 보고 이 책은 빌려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빌려보겠습니다. 빌릴 게 많아요. 저의 그 인생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생 수업. 네, 아세요? 네, 그게 내가 왜 알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박사님이었던 것 같은 두 분이서 썼어요. 근데 그 책은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책이에요. 그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도 그 책의 그 메인 주제가 그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해라. 그게 약간 그 핵심 메시지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시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책도 되게 좋거든요. 제목은 알아요. 네, 네. 그게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럼 내가 이 채널에서 봤구나. 내가 제로섬 게임을 왜 안 하 했더니 지금 이 채널에서 뭐 홍보하는 거 그런 거 봤나 보다. 네. 여기 이 책 좀. 그래. 내가 성공한 스푼을 너무 오래 봤다. 네, 거기서 자연스럽게 광고에 노출이 되고. 네. 네.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저희가 이제 비슷한 성향이다 네. 보니까 그거야.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네. 성공의 기준이 진짜 이런 책들 읽고 나면 성공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고 맞아요. 네. 너무 되게 작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네. 뭐 사회적 지위, 직급 이런 게 너무 막 작아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공 한 스푼이라고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네.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네.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박재민의 성공은 무엇인가. 박재민이 생각하는 성공의 지점은 어디인가가 설정이 안 되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채널명을 중리적으로 다 붙여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성공 한 스푼이 될 수도 있고. 저 여기 성공 나간다고 한 했더니 스푼.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성공한 스푼은 뭐 어떤 스푼이야? 그 의미를 이제 네. 알 것 같아요. 네. 붙여놓은 이유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께서 그 새로운 도전 앞에서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네. 무조건 있습니다. 네.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도전이 지금 내가 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 나는 따고 싶었어. 혹은 수능 만점, 혹은 이 회사에 입사, 혹은 연봉 1억 도달하고 싶은 목표들은 누구나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누구나 다 도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언제나 무서운 거고 또 경쟁에서 이겨서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성취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네. 습득했던 쟁취했던 여러 가치들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또 다른 도전으로 거기서 더 얻고 또 다른 도전으로 금자탑을 쌓아 나가서 결국엔 언젠가는 되돌아봤을 때 야 내가 그때 수능 만점을 맞지 못했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를 내가 성공해냈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네. 사고가 날 일은 없다. 근데 그게 배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풍랑을 뚫고 파도를 부딪히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튼튼한 배를 만들어내듯이 멈춰 있으면 성공 확률은 0%죠. 그럼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네. 전혀 0%. 근데 조금이라도 나간다면 성공 확률은 0.1%, 실패 확률이 99.9%더라도 성공 확률은 전진했을 때야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한 판단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했는데 안 됐다? 오케이. 안 됐네. 가치 판단하지 마. 이걸 위해서 기회비용 생각하지 마. 그냥 끝났네. 나는 됐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안 됐네. 오케이. 그렇죠. 다음 거 뭐 하지? 근데 언젠가 돌아와 보면 다시 했을 때 이 금자탑이 누적이 됐을 때 다시 봤을 때 너무 쉽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결국 스토리의 끝은 네. 성공할 때까지다. 맞아요. 스토리의 끝은 도전의 끝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도전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헛된 노력이나 헛된 고생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두서없이 많은 거를 여쭤봤는데 아닙니다. 이거 편집 어떻게 하실지가 제가 걱정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영감도 받고 그랬는데 배우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정리되는 뭐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질문들이 되게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게 다 없어진 영의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정말
와 그런 상상을 또 못 네. 해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자각해보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더 겸손해지고 이 채널을 거쳐갔던 수많은 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담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제 영광이고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아서 도전을 다시 한번 좀 더 재밌게 해야겠다. 네. 그리고 언젠간 이 영상을 우리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너무 생각을 감사합니다. 가져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20잡스, 30잡스까지 이제 줄여 나가야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